이건 누구한테나 추천할 수 없어요. 지금 분위기에서 버티시면 돈 법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애매한 상태인데 네. 저만의 계좌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쪽을 선택할 것 같아요. 버티는 쪽을. 예, 지금도 버티고 있고 저는 뭐 매도 버튼을 아직 하나도 안 눌렀습니다. 어떤 느낌이었냐면 혹시 월미도 바이킹 타보셨어요? 월미도 바이킹? 아니요. 그 이제 가장 무서운 바이킹인데 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바이킹인 이유는 네. 보통 이제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같은 데는 바이킹이 가장 정점에서 한 3번 정도 찍어주고 떨어져요. 네네. 월미도 바이킹은 정점을 한 15번 정도 찍어줘요. 진짜. 아저씨 제발 그만 이러는데 아저씨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러면 이 정점을 언제까지 찍을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가 비명을 막 지르다 보면은 이제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안 무서워져요. 세상에서 그렇게 무서운 바이킹을 처음 탔는데 오늘 더 무서운 바이킹 어제 타고 오셨죠? 어제 비슷했던 것 같아요. 거의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 때에 준하는 싸늘함을 느끼고 왔습니다. 거기 바이킹 운전하는 분 성함이 파월이라고. DJ 파월이라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런 거예요? 원래는 인플레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을 거예요. 한 달 전까지. 그러다가 뭐가 바뀌었냐면 스태그라는 관점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인플레랑 스태그의 차이점은 한 끗 차이인데 굉장히 큰 차이를 둡니다. 이제 인플레는 이제 물가가 오르면서 경기도 보통 좋아져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근육이 커지면서 이제 역기 무게도 같이 늘어나는 점점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PT 코치 선생님이 그거에 맞춰서 금리 인상을 딱딱딱 해주는 겁니다. 그럼 금리 인상을 해도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신호니까 증시가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줄 알았었다가 갑자기 이제 올해 초부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는데요. 약간 이상한데요? 선생님 이거 약간 이상한데요? 그래서 몸무게가 늘기 때문에 이 친구가 근육이 늘어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지방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가는 올라가고 고용 지표는 뭔가 이상한 것 같고 뭔가 상태가 안 좋은데 갑자기 이제 파월 코치님이 이러는 거죠. 역기 중량 2개 더 쉬어 이런 식으로. 안 돼. 나 한 개인데. 나 더 하면은 지금 여기 관절 다 아작날 것 같은데. 그렇죠. 근육 지금 저는 근력도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한 개를 더 늘려도 될까 말까인데 2개를 늘린다고요? 이러니까 이런 거죠. 대회가 얼마 안 남아서. 빨리 칩시다. 그러다가 이제 요새 말하는 게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3개를 붙이자. 그거 어디 종목 이름 아니에요? 자이언트 스텝. 그렇죠. 근데 이제 베이비 스텝이 0.25%, 빅 스텝 0.5, 자이언트 0.75인데 금리를 3단계를 한꺼번에 올리자라는 막 단어들이 나올 정도로 지금 너무 급박한 상황이 된 거예요. 물가가 너무 치솟으니까. 그래서 지금 뭐 빅스텝 이번에 6월 달에도 0.5%, 7월 달에도 0.5% 올리겠다. 그러면 이 금리 인상 수준을 경기가 도저히 못 견딜 것이다. 거기에다가 이제 상하이 봉쇄 벌어지고 베이징도 뭔가 상태가 안 좋아지고 거기에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 물가 상승이 계속될 것 같다. 그럼 금리는 계속 올리는데 문제는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죠. 성장은 떨어지고 이제 고용도 상태가 안 좋아지고 이제 소비도 줄어드는 겁니다. 성장, 고용, 소비 다 안 좋은데 물가는 올라. 그럼 이제 그게 수준에 맞춰서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올라가져 버리니까 밸런스가 붕괴가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연준 입장에서는 고용이랑 소비를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물가를 잡아야 돼요. 왜 그러냐? 이제 물가가 치솟는 해에 벌어졌던 역사적인 일들을 보면은 아랍의 봄이라던가 뭐 남미에서 이제 시위가 나온다던가 정권이 바뀐다던가 이제 국민들이 반발심이 엄청 강해집니다. 그럼 통치가 되게 어려워져요. 그러면 물가를 무조건 낮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고용이랑 소비는 뒷전이 되면서 이제 결국 기업들이 좀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최근에 벌어진 사례는 50년 전입니다. 50년 전에 1973년 오일 쇼크. 그게 거의 유일한 기록에 가까운데 그때 상황을 봤더니 실업자들은 쏟아져 나왔고 기업들은 많이 파산을 했어요. 그럼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간다라고 하니까 이거 50년 전에 그때처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발작을 일으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이제는 내가 앞으로 계속 그 방향으로 간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거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이냐 아니냐는 지금 굉장히 한 끗 차이라 했잖아요. 물가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려졌어요. 만약에 물가가 잡혀요. 이제 변수들이 있습니다. 상하이 봉쇄가 빠르게 풀린다던가 중국의 이제 경기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공장 가동률이 늘어나면서 공급난이 해결됩니다.
그런 공급난이 해결되면 당연히 물가가 떨어지겠죠. 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사태가 해결이 되면은 또 물가가 떨어져요. 네. 뭐 그런 식으로 또 남미에서 이제 농사가 잘 되고 그렇게 되면 또 물가가 떨어지는 거고 네. 거기에다가 이제 유가가 너무 치솟았는데 증산이 원활하게 되면은 또 물가가 떨어져요. 네. 이제 그런 신호 중에 지금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시간이 지났을 때 그런 시그널들이 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물가가 잡히게 되면은 금리를 과하게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고용이랑 소비가 늘어나기 시작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아직 엔데믹이 지금 뭐 될까 네. 말까 이러는데 전 세계적으로 엔데믹이 선언이 시작되면은 소비가 이제 다시 늘어나게 됩니다. 작년에 유행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보복 소비라는 게 있었는데 맞아요. 이제 그게 다시 벌어지면서 소비가 증가하고 그러면은 다시 증시는 급상승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지금 그거가 나올 때까지 버텨야 된다. 저는 이제 선택의 여지긴 한데 네. 저는 그게 올 거라고 보는 거고 네. 시간의 문제지 결국은 나타날 것이다라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왜 그러냐면 네. 기업들이 이익이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서 이익이 안 꺾인다고 유지를 한다던가 점진적인 성장을 한다라는 가정하에서 네. 미국의 기술주들, 빅테크 주식들이 네. 굉장히 저렴하게 내려왔어요. 싸더라고요. 예. 네. 뭐 페이스북 같은 거 메타죠. 메타는 이제 15배 PER로 네. 넷플릭스가 17배, 네. 그리고 구글이 21배, 애플이 25배 정도로 네. 거의 뭐 이제 제조업 수준으로 들어왔거든요. 뭐 워렌 버핏이 좋아했던 이제 뭐 크로거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PER이 거의 30배 가까이 됩니다. 네네. 그러면 그냥 슈퍼마켓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팔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0배, 구글이 20배더라고요. 네. 그 구글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지금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있다 보니까 이 주식을 사라고 하면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계속 떨어질 거 아니야? 이러니까 이제 공포의 끝을 아무도 모릅니다. 이 공포가 이번 달인지 다음 달인지 몇 달 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계속 떨어질 거라고 대부분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이렇게 나온 거죠. 네. 그럼 반대로 제 판단이 맞다라고 하면은 뭐 사서 바로 오르니까 좋겠지만 샀다가 더 떨어질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더 되겠죠. 떨어질 수 있겠죠. 예. 네. 근데 이제 저는 기준이 구글이 PER 뭐 20배 정도면 네. 이 정도면 내가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몇 년 안에는 본전이 돌아오지 않을까. 빅테크가 5년 뒤에도 네. 계속 성장하고 큰 기업이 될 거라는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네네. 이미 벌써 그 중력의 법칙이라고 큰 기업들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빈익빈 부익부가 되거든요. 네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빅테크는 PER로 보면은 꽤 매력적인 구간에 와 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가 30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구글이 20배예요. 제가 네이버가 너무 싸진 것 같은 거예요. 그 PE를 봤더니까 구글이 너무 싼 거예요. 싼 거예요, 맞아요. 아니 구글이랑 비교해봐야지 해도 봤더니 구글이 너무 싸요. 그래서 구글의 이익이 높은가 이거에 대해서 되게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구글의 수익이 또 많은 상당수가 이제 광고 수익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가 침체되면 그러니까. 기업이 지갑을 안 열 거고 광고 입찰 단가가 떨어지면서 이제 구글의 수익이 줄어들지 않겠는가라 보는데 올해 내년을 바라보면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호흡을 길게 보면 5년 뒤에도 과연 그럴까에 대해서는 아니라 생각하는 많을 거예요. 지금 수준이라던가 더 성장할 것이다라 보겠죠.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애플이라던가 구글 같은 경우는 5년 뒤를 바라보면은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애플이나 구글. 거기에 뭐 가장 지금 많이 떨어진 게 이제 애플. 페이스북, 메타랑 이제 넷플릭스인데 뭐 메타는 뭐 PER 15배면 이제 거의 진짜 제조업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광고 수익이에요. 광고 수익이 얼마나 커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봐야 될 것 같고 넷플릭스가 제일 딜레마예요. 넷플릭스를 약간 빅테크 계열로 넣어줘야 될 거냐 아니면은 그냥 약간 중형 등급으로 놔줘야 될 거냐 이제 그게 좀 갈리긴 하는데 최근에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어쨌든 시장에서는 넷플릭스를 빅테크보다는 좀 더 약간 중형 등급으로 본 것 같아요. 성장이 꺾인 중형 성장주. 그런 점에서 많이 떨어졌죠. 근데 제가 다시 생각했을 때 그럼 넷플릭스를 대체할 회사가 뭐가 있냐라고 보면은 뭐 아마존이라던가 뭐 애플 TV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컨텐츠 개수에서는 아직까지는 넷플릭스를 따라잡기 좀 어렵다라 보고 있고 넷플릭스에서 또 괜찮은 양질의 컨텐츠가 나오면서 구독자가 순 증가가 이루어지면 이제 저평가됐던 것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넷플릭스가 좀 앞으로 힘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뭐냐면 이 승리호라는 이 SF 영화가 원래는
극장 개봉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극장 개봉을 못 하니까 헐값에 이제 넷플릭스에 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되게 많았죠. 제작사들이 대작을 제작을 해도 개봉은 못 하고 그러니까 이제 넷플릭스에다가 파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럼 넷플릭스는 그 컨텐츠 수급 비용 이게 굉장히 쌌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이런 코로나 때문에 계속 제작을 안 했었잖아요. 제작사들이. 그래서 일단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요 따는 늘어났어요. 이 수요는 원래 기존엔 OTT만 있었는데 이제 극장이 개봉을 해버리잖아요. 극장에서도 달라 그러고 OTT에서도 달라 그러고 그럼 예전에 입지가 넷플릭스가 갑이었어요. 우리만 출구는 우리밖에 없어. 근데 지금은 그럼 원래 옛날에는 넷플릭스는 극장에서 망하면 넷플릭스 행위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망해야 이거예요. 이군인 거예요. 근데 지금 다시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리오프닝으로 가고 사람들이 극장에 가기 시작하면 극장 가서 보고 넷플릭스 가는. 그래서 넷플릭스에는 이미 김이 빠진 것들이 가는 이런 분위기로 좀 바뀌고 왜냐면 그 전에 그랬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쌌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극장이라는 게 닫히면서 얘네가 갑으로 확 올라온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이용자가 늘고 줄고도 있지만 이 컨텐츠 수급 측면에서 그 다음에 이거 뭐 극장이 매우 강력한 경쟁 상대인데 거기에 플러스로 OTT 또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양쪽에서의 원재료 가격이라 그래야 되나요? 어쨌건 이거 유통이니까. 경쟁자가 이제는 극장까지 오프라인까지 늘어났다. 이렇게 더 보는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극장에서 보는 사람이 넷플릭스 가서 또 보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넷플릭스는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다시 넷플릭스로 리즈 시절이 끝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넷플릭스를 봤을 때 되게 매력적인 요소들을 많이 발견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극장은 다 이거예요. 지역의 강자들이에요. 한국에는 어디, 뭐 중국에는 어디, 그렇죠. 일본에는 어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넷플릭스는 신기하게 우리나라 콘텐츠들이 순위를 많이 차지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제작사들한테는 굉장히 호재다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제작사 차렸어요. 그런 관점에서 다시 또 봤더니 예전에는 넷플릭스가 과하게 투하를 해줬는데 이제는 제작비를 좀 컷을 시켜버려요. 이제 성공의 요인은 이겁니다. 이거 했을 때 중박 이상 나올 수 있는 콘텐츠냐 아니냐를 봐야 되는데 뭐 영상업을 해보신 분들 알지만 이게 열어봤을 때 쪽박이 날지 대박이 날지 아무도 몰라요. 열어봐야 알아요. 그런데 웹툰을 기반으로 하면 기본적으로 중박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웹툰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웹툰을 기반으로 하는 컨텐츠들이 앞으로 많이 인기를 끌 것이다. 그러면은 웹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네이버가 또 수혜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넷플릭스랑 이제 구글이 PER이 3배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구글도 좋고. 거기다 자율주행차가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건데 그게 이제 한 3년 정도 이후로 보고 있어요. 과연 그때 이제 구글의 자율주행차냐, 애플의 자율주행차냐 이거에 따라서 또 PER이 또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럴 거면 빵구를 사는 건 어때요? 빵구? 그럴 거면. 저는 약간 ETF 쪽보다는 개별 기업을 이제 콕 찍어서 투자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저기 구글이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구글은 구글 시총이 지금 얼마죠? 구글 시가총액 검색해보면 2천조 그러니까 구글 C랑 구글 A 더해야 되거든요. 2조 달러 클럽. 애플 MS에 이어 세 번째 2조 달러 기업이라고 하는. 그래서 2천조에서 3천조 사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괜찮죠. 거의 원픽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저도. 구글은 컨텐츠 수급 비용도 없고 유튜브도 갖고 있고 이미 웹사이트 검색 시장은 90% 이상 차지했고 세계에서. 그리고 이제 다만 걱정되는 건 뭐냐면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는데 이 안드로이드 계열들이 이제 아이폰 OS 계열 이제 거기랑 비교했을 때 야금야금 밀리는 모습이 좀 나요. 맞습니다. 뭔가 약간 그 삼성전자의 갤럭시 판매량을 보면서 구글도 결국은 같이 공생관계거든요. 둘이 이쪽 시장에서 밀리면 안 되는데 조금씩 밀려나가는 느낌이 나서 뭔가 역전의 발판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경기 침체 얘기를 하셨는데 보통 이제 경기 침체에 물가가 오르는 국면 이런 국면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빅테크 얘기를 했지만 원래 필수 소비재가 더 인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때 투자는 딱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근데 어떤 거냐면
유통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네. 1단계부터 뭐 중간재 하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소비자를 만나는 완성재가 있어요. 네. 그럼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면 요 1단계랑 완성재에만 투자를 해야 돼요. 네. 1단계는 더 공식이 쉽죠. 뭐 니켈, 리튬, 철광석, 뭐 식량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곳들이기 때문에 원자재에 대한 자기한테 비용을 전가하는 곳들이 없어요. 그냥 내가 쌀을 10,000원에 팔던 거를 50,000원에 팔면 되는 거죠. 나한테 전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쪽은 여기에서 이익이 크게 늘어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곡물 기업들이 6개월 동안 주가가 뭐 50% 이상 올라갔거든요. 네. 자연에서 가져오는 애들. 아니면 뭐 이제 광물을 하는 회사들. 뭐 최근에는 뭐 이제 뭐 파뮤라던가 뭐 이런 회사들이 많이 돈을 벌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완성재라고 봤을 때 이거는 조금 까다로워지는데 고객한테 가격을 떠넘길 수 있는 기업. 누가 갑이냐? 예.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저번에 가격을 2번 올렸어요. 자동차 가격을. 다른 회사들은 자동차 가격 올린다라는 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근데 열흘 만에 2번 올렸다라는 거는 내가 가격을 올려도 사람들은 살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이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가 강한 기업들은 가격을 떠넘길 수가 있고 없는 기업은 못 넘겨요. 그러니까 저는 2차 전지가 좀 약간 그런 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테슬라를 운영해. 야, 2차 전지 회사들 다 해서 가격표 가져와봐. 이게 테슬라가 갑이잖아요. 자동차 업체가 갑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삼성에 들어가는 게 배터리가 중국산인지 뭐 LG 건지 SDI 건지 뭐 그거 신경 안 쓰잖아요. 대표적인 사례가 11년 전에 폴리실리콘 사태가 터졌었어요. 태양광 사업이었었는데 예전에는 폴리실리콘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가격이 키로당 150달러까지 갔습니다. 갑이었죠. 그런데 점점 업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가격이 8달러까지 떨어졌어요. 20분의 1 토막이 납니다. 그 아까 말한 대로 완성 업체들이 더 갑이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업체도 지금은 전기차 판매량 대비 2차 전지 생산량이 딸리다 보니까 갑이었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갑과 을이 바뀌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브랜드를 가진 완성차 업체가 훨씬 더 나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고 하면 그리고 계속 물가 올라간다 그러면 라면? 라면이 좀 어려운 게 필수 식량이잖아요. 그러니까 필수 식량이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걸죠. 라면값 올리는 거. 2011년에 이제 환율이 하도 오르니까 나라에서 정했던 적이 있었어요. 라면값을. 라면이라던가 좀 필수 소비죠. 그래서 사장들 와봐 이래가지고 화장지 이런 것들. 좀만 참으세요. 고통 분담합시다. 서민들을 위해서. 그래서 걸려버리는 거예요, 가격이. 근데 이제 좀 그거에 좀 빗나가는 기업도 있어요. 아이스크림.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뭐 초콜릿 뭐 이런 것들은 가격을 올려도 이건 기호품이기 때문에 그걸 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살짝 비껴나가는 제품들이 있는 게 좋다. 대표적으로 뭐 허쉬 초콜릿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초콜릿. 이거를 가지고 규제를 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런 거 초콜릿 같은 거는 경기 힘들고 이러면 안 먹을 거 아니에요? 의외로 그게 성장이 꾸준해요. 이거 경기 안 좋아도 이거 초콜릿 먹어요? 왜냐면 초콜릿은 어른들이 안 먹잖아요. 애가 먹으니까. 브랜드가 또 강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격을 떠넘겨도 사람들이 그냥 사는 거죠.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가 강하다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는 커피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스타벅스가 먹고 싶어. 스타벅스도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스마트폰을 갖고 싶은 게 아니라 아이폰을 갖고 싶어. 전기차를 갖고 싶은 게 아니라 테슬라를 갖고 싶어. 맞아. 그런 제품들이 브랜드가 강한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이미 경쟁사는 없는 거예요, 내 눈에. 그냥 오로지 난 이게 갖고 싶어가 돼야 되거든요. 이 기업들 공통점이 뭐냐면 국가의 장벽을 넘습니다. 보통 미국이랑 중국은 사이가 안 좋아서 미국에 있는 제품들이 중국에서 판매가 잘 안 된다던가 아니면 뭐 시위가 일어나서 뭐 나이키 사태처럼 매장을 불태운다던가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 와중에도 스타벅스 좋아, 이제 뭐 아이폰 좋아, 테슬라 좋아가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기업들은 그 국가 간의 갈등조차도 뚫어버리는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난 그래가지고 그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경기 안 좋고 이러면 밥도 식당에서 먹다가 맞아요. 컵밥 먹고 되게 투자의 감각이 어제 뭔 일이 났냐면 타이슨 푸드라고 미국에 그런 이제 식료품 뭐 예를 들어 뭐 인스턴트 피자라던가 이런 거 하는 식료품 그 회사가 실적이 어닝이 났어요. 그런 이유로. 그러니까 정크푸드가 좀 인기가 많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네. 오늘 같은 경우도 CJ 제일제당 주가가 올랐어요. 이 와중에 다 증시가 떨어지는데도 이제 먹거리 쪽이 이제 뜨는 거죠. 사람들이 외식을 줄이고 사 먹게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마트 갈 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오늘 저는 그거를 사고 싶더라고요. 사진 못했는데 오뚜기를 사고 싶더라고요. 괜찮죠. 3분 요리로 저는 진짜 옛날에 돈 별로 못 벌 때 3분 요리로 그냥 한 달을 살았거든요. 와. 그래서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 뭐 1인 가구의 증가세, 그리고 뭐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레토르트가 뜬다. 맞아. 옛날에 그랬었어요. 옛날에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가정 간편식. 갑자기 그런 게 생각이 나가지고 또 햇밥 말고 오뚜기밥 먹고. 그거를 보면은 저는 뭘 느꼈냐면 제가 그래서 마트 갈 때마다 체크하거든요. 그 인스턴트 식품의 매장 칸이 어느 기업이 늘어나고 줄어드는가를 봐요. 옛날에는 확실히 CJ 제일제당 비비고류가 굉장히 컸고 지금도 크고 나머지 경쟁사들이 많은데 한 10년 전에는 동원 F&B께 굉장히 늘어났다가 좀 많이 줄어들었고 한 최근 1, 2년 사이에 급성장한 게 풀무원. 맞아, 풀무원. 풀무원 인스턴트 식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대상은 어때요? 청정원이 대상이잖아요. 청정원 거 이제 야식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봤는데 나쁘진 않은데 풀무원의 성장세만큼은 안 나오더라고요. 동네에서 강력한 건 오뚜기인데. 그렇죠. 오뚜기면은 안정적인 강자가 되죠. 가정 간편식이 강한 것들이 아까 말한 대로 외식과 경쟁할 수 있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이제 그 냉동 피자를 사 먹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와, 이게 한 판에 5,000원밖에 안 한다고? 이러면서 배달시키면 35,000원인데 그러니까 5,000원에 내가 되는구나. 이제 앞으로 냉동 피자 많이 사 먹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런 쪽으로 관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전 옛날에 마트가 되게 비싸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떤 때가 있었냐면 마트에서 사는 건 호구고 인터넷으로 사는 게 똑똑한 소비. 근데 뭐냐면 배민을 보다가 마트를 가니까 마트가 너무 싸. 배민이 너무 비싸서. 그죠? 한 끼를 해결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그래서 콜이 많이 줄었습니다. 진짜요? 실제로 콜도 많이 줄고 이제 계절적인 이유도 있고 이제 엔데믹처럼 좀 분위기가 나면서 이제 콜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 수입도 많이 떨어졌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뭐 양쪽을 살펴봤는데 빅테크 쪽 너무 가격이 많이 빠져서 또 반대로 이런 식료품, 먹거리 이런 쪽 얘기 양쪽을 살펴봤어요. 그럼 이 두 개 중에 아니면 제3의 가장 베스트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건 어떤 걸까요? 지금 관점에서는 안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들한테 사준다 그러면은 구글. 이게 그리고 만약에 제가 산다라 그러면 넷플릭스가 되겠죠. 넷플릭스.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좀 리스크가 좀 과하긴 한데 넷플릭스만 살 수는 없을 것 같고 좀 섞어서 살 것 같긴 한데. 넷플릭스 좋아하시네요.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디즈니가 낫지 않아요? 디즈니도 강한데 이제 제가 느꼈을 때는 그 컨텐츠의 개수에서 아직 넷플릭스가 그래도 1등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조금 더 길게 본다라 그러면 만약에 경제 충격이 3년만 없다라 그러면 테슬라. 테슬라 좋은 것 같아. 대신 경제 충격이 없어야 돼요. 왜요? 조금 비싸긴 해요. 테슬라가. 조금 비싼데 충격이 없으면 이 성장세가 다 반영이 돼갈 건데 만약에 그 사이에 충격이 오면은 그동안 받았던 프리미엄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하락도 굉장히 클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지금 얘기하신 거는 사실 식품이나 이쪽은 아니에요. 결국에 픽하신 걸 보면 인플레이션이 좀 죽는 신호가 나온 다음에 들어가는 게 좋을지. 아마 제가 투자를 2006년부터 했을 때 느꼈던 거는 그게 죽는 신호가 보였을 때 벌써 주가가 먼저 올라 있어요. 먼저 오르고 죽는 신호가 뜬다. 그러니까 오면서 주가가 올라. 왜 갑자기 빅테크들이 10%씩 오른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서야 뉴스들이 나오고 언론이 나오면서 한 박자 늦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투자에서 타이밍을 계산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솔직히. 이거 선택인 것 같아요. 10% 내가 10% 손해를 봤다 살 거냐, 아니면 10% 손해를 보고 살 거냐. 그쵸. 그 어쨌거나 그거잖아요. 그래서 안정성을 생각하면 시그널을 보고 사는 게 좀 더 낫고, 이제 조금 더 나는 지금 가격도 나쁘지 않다라 생각하면은 지금이라도 사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나는 그러면 그 둘을 섞고 싶다라 그러면 그냥 월급 날마다 나눠 사는 거예요. 나눠서. 단순하게. 왜냐하면 분할 투자, 분산 투자 하세요 하더라도
지금 장은 오히려 자주 보는 게 더 위험하거든요. 내가 아마 매도 버튼을 누를 겁니다. 공포에 질려서. 아, 저 누르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보면 눌러요. 아, 누르기 싫은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겠다. 저는 그래서 제 핸드폰을 매니저한테 맡겼습니다. 거래를 못 하려고. 왜냐면 이게 팔게 되는 이유가 이 기업이 너무 싸 보이니까 내 거보다 더 싼 것 같아. 이게 더 좋은 회사 같아.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걸 해서 바꾸잖아요. 그럼 얘가 올라. 네. 항상 그쵸. 내가 판 것만 오르더라. 좋은 기업을 찾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고수든 초보자든 별 차이가 안 나요. 왜냐하면 정보의 격차가 너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좋은 기업 뻔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사서 버티는 거 그리고 이거를 이제 파는 거는 고수랑 하수의 기술이 많이 차이 납니다. 아니 유튜브 하니까 그게 안 좋은 것 같아. 유튜브 하니까 여기저기 계속 보죠. 저는 이제 뭐냐면 여기는 이제 안 보시잖아요. 다른 차를 잘 안 보시는데 저는 막 보거든요. 되게 많이 봐요. 시간이 많이 늘었어요? 네? 맞아요. 시간이 좀. 저 유튜브 들으면서 요즘에 어떤 게 유행하나. 진짜요? 네,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정보가 많잖아요. 네, 많죠. 그러니까 뭐 정보를 할 것도 없이 사실 이분 다루는 거 다 합치잖아요. 그럼 거의 전 종목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그거에 빠졌었는데 겨우 버텼죠. 주식하다가 제일 힘든 거는 하락장이 아니라요. 내 거 빼고 다 오르는 상승장이 제일 싫습니다. 그때가 제일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힘든 게 아주 이 정도까지는 아니구나. 왜냐하면 다 같이 떨어지니까 그럼 괜찮은 거예요. 이제 나중에 분명히 이렇게 떨어지고 났으니까 반등을 줄 건데 그 반등 줬을 때 내 주식 빼고 나머지들이 반등 줬을 때 그때 아마 더 괴롭고 그때 매도 버튼을 누를 겁니다. 아마. 제가 주식을 7년 물려본 사람이었는데요. 7년 가까이 버틸 수 있었던 거는 배당 수익률이 한 2에서 3% 나왔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거 좋아하시는, 현금으로 좋아하시는구나. 네. 부동산도 그거였잖아요. 네, 그쵸. 저 월세 투자했던 사람이니까. 약간 현금 흐름 좋아하시는구나. 네, 물려도 수익 날 수 있게. 그걸 만약을 대비하자 주의여가지고. 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뭐라 그래요? 물리학자. 물렸을 때 어떻게 할지를 계속 고민하잖아요. 그쵸. 잘 됐을 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물리학자라고 그러더라고요. 물렸을 때도 플랜 B가 나와야 된다. 저도 물려보다 보니까 물리다 보면 사람이 그 사이에 모든 감정을 다 느껴요. 희노애락을 다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에서도 아무래도 이거 뭐 구글. 진짜 구글 원픽으로 하면 구글. 원픽으로 하면 구글. 넷플릭스. 저 투픽으로 하면 스타벅스. 스타벅스. 저 스타벅스 너무 좋은 거 같아요. 근데 지금 스타벅스 사람이 욕먹긴 할 거예요. 왜요? 많이 떨어져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저는 너무 좋아요. 스타벅스가 배당 수익률이 한 2.7% 될 겁니다, 지금. 1년 동안 커피 먹을 가격을 그냥 배당 받아서 마시자. 스타벅스 주식 사서. 스타벅스가 위기가 벌어졌어요. 뭐 여러 가지 지금요? 뭐 직원들 문제, 중국 문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로 인한 성장 문제, 임금 인상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걸렸는데 제가 믿는 거는 CEO예요. 기업이 위기가 와도 어떤 CEO가 오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하워드 슐츠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예전에 2008년 때도 뭔가 좀 위기가 왔을 때 다시 돌아와가지고 스타벅스를 다시 살려놨어요. 그런 다음에 CEO한테 맡겨놓고 다시 한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또 위기가 터지니까 하워드 슐츠가 다시 들어와서 리뉴얼을 좀 하고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다시 CEO한테 맡기겠죠. 그러면은 그걸 다 해결한 걸 본 다음에는 늦겠죠. 저 아는 분이랑 이제 커피 관련해가지고 카페 얘기를 했었는데 커피 콩값이 너무 올랐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너무 힘든데 그거가 다시 내려가면 스타벅스 콩 그 집보단 더 쓸 거 아니에요? 훨씬 많이 쓰는데 콩 가격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근데 원재료 가격에서 그러면 과연 스타벅스에서 그 콩 가격이 엄청난 비용을 차지하느냐? 그리고 임대료가 많이 나갈 것 같아요. 임대료가 늘었고 인건비가 늘었고 이제 콩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삼중고를 겪은 거죠. 그래서 마진율이 줄을 거라고 하는데 저는 그걸 상대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요. 상대성 이론. 스타벅스도 죽을 맛이면 경쟁사는 어떨까? 여기는 너무 힘들죠. 그러면 이쪽은 이제 성장이 아니라 점포를 줄여나갈 겁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스타벅스 뭐 회장이라 그러면 이때 오히려 공격적으로 이제 점포를 확 늘릴 것 같아요. 시장을 먼저 장악하러 가겠죠. 그런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어느 정도 점유율을 더 늘린 다음에 비용을 늘려가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커피 체인들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가격을 기준으로 잡아서 선정을 해요. 그러면 경쟁사를 충분히 죽이고 난 다음에 커피 가격을 올리고 나면
가장 큰 수익을 내는 거는 스타벅스예요. 우리가 일명 치킨 게임이라고 그러죠. 예, 그게 이제 커피 업계에서도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아이폰은 안 쓰거든요. 근데 커피는 스타벅스 좋아해요. 저도 좋아해요. 저는 일부러 좀 주가 좀 오르라고 미리 한 잔씩 사 먹습니다. 그러면 넷플릭스랑 넷플릭스랑 구글이랑 스타벅스 중에 원픽. 그래도 구글. 왜냐하면 스타벅스는 안전하고 오를 거라는 믿음은 강하지만 많이 오를 거란 믿음은 없어요. 스타벅스. 왜냐하면 이제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쭉쭉쭉 가겠죠. 제가 생각하는 스타벅스 수익률은 10년에 4배, 연 15% 정도? 배당까지 하면 연 17% 정도 기대하고 있고 구글 같은 경우는 5년에 4배도 바라보고 있죠. 그럼 시간적으로 봤을 때 구글에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던킨 어때요, 던킨? 저는 크리스피 더 좋아하게 합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근데 경쟁사가 있냐 없냐를 봐야 되는데 도너츠의 양대 산맥하면 이제 그렇게 볼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스타벅스처럼 그럼 커피 체인에 스타벅스의 경쟁사가 어디냐라 말하면 사람들이 몰라요. 스타벅스의 경쟁사 글로벌로 있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를 뿐이죠. 스타벅스는 카페베네? 몰라. 아니 우리나라 말고 글로벌 경쟁사가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 글로벌 경쟁사가 있어요? 코스타 커피라는 게 있어요. 코스타 커피? 네, 영국에 본사를 둔 건데 이게 글로벌 체인인데 몰라요. 스타벅스랑 격차가 너무 많이 나죠. 이제 그거를 인수한 게 코카콜라예요. 네네네. 코카콜라가 콜라는 몸에 해롭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좀 더 다양한 사업군을 늘렸는데 그 중에 커피 사업이 굉장히 클 걸 보고 이제 커피를 늘린 겁니다. 그래서 코스타 커피를 인수했기 때문에 이제 코카콜라는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될 거라 보는데 여기에 하나 더 터진 게 사람들이 제로 콜라에 대한 그 선호도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롯데칠성도 엄청 올랐잖아요. 제로 콜라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 죄악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먹어도 살이 안 찐다. 그러면서 판매량이 엄청 늘어났죠. 그런 관점에서 코카콜라 주가가 이번에 굉장히 장이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글이 더 성장할 게 남았나요? 자율주행차도 열려 있고요. 이제 거기에 인공지능이 열려 있는데 저는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분야가 앞으로 굉장히 많은 걸 좌우할 거라 보고 있어요. 워낙 그 빅데이터가 방대하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아니면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사이버 해킹이라던가 이런 것도 인공지능이 다 기반이 돼야 되는 거고 자율주행차도 그 순간적인 판단을 사람처럼 하려면 결국은 인공지능이 기반돼야지만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트위터를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인공지능을 개발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언어 쪽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쪽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럼 구글이라는 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엄청난 양의 방대한 검색어를 집어넣어주고 있고 거기에서 처리를 보여주고 있고 인간의 어떤 본능을 달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데이터들이 계속 수합이 되면서 인공지능이 계속 학습을 하고 있죠. 예전에 알파고도 그냥 그 구글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앞으로 또 새로운 먹거리가 계속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짜 구글. 그렇죠. 저는 그 이마트나 이런 데 가면은 그 경품 행사 하잖아요. 아세요? 몰랐어요. 그런 거 이제 경품 행사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전화번호랑 개인정보 쓰잖아요. 그 DB 보험사에다 팔린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 동의 체크 있어요. 작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DB당 단가가 뭐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왜 구글 DB 값만 쳐도 구글에서 몇 명의 그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광고는 기본 수익이 되는 거고 거기서 성장 산업을 붙였냐 안 붙였냐인데 어쨌든 핸드폰 시장의 절반의 운영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은 좋지 않을까 봅니다. 알겠습니다. 결제 인앱 결제? 이거 이슈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결국은 안 뺏길 거라 봐요. 좀 약간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지만 제가 느꼈던 건 이거예요. 좀 더 큰 관점에서 플랫폼과 국가가 지금 서로 싸우는 모습이에요. 근데 아직은 국가가 플랫폼보다 힘이 더 세요. 규제라는 걸 통해서 누를 수가 있는데 어느 시점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플랫폼은 이 국가를 넘어서는 힘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라 봐요. 뭐 애플이라던가 구글이라던가 메타라던가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제어가 안 됩니다. 국가들은. 그랬을 때 이제 봤을 때는 아마 이제 이런 기업들이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국가를 넘어서는 기업. 그게 제일 무서워요.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국가에서. 레리 페이지 좀 들어오라고 하세요. 이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들어오세요라 하는데 너가 오세요 되는 거고 인앱 결제라는 것도 결국은 유럽이든 어디든 규제를 거는데 그러면은 내가 빼겠다.
뭐 예를 들어서 나 그럼 구글 유럽에서 다 뺄게요 했을 때 네. 지금은 당연히 국가 입장에서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데 그게 갑과 을이라는 게 갑자기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또 중국처럼 중국용 구글 같은 거 만들고 하지 않을까요? 이게 폐쇄된 사회 정부 내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러시아의 얀덱스, 뭐 이제 뭐 중국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글로벌적으로 민주주의 기반의 이제 그런 국가들 입장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일본도 야후 재팬 쓰고 우리나라 네이버 쓰고. 네이버가 이제 잘 지킨 거죠. 근데 이거는 국가가 어떻게 방해를 좀 했다기보다는 스스로 좀 잘 버틴 모습인 거죠. 근데 다른 나라들을 보면은 이미 쓰던 거, 자 이제 구글 쓰지 마세요. 뭐 페이스북 쓰지 마세요. 인스타 쓰지 마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불편함을 느끼겠죠. 그렇죠. 못 쓰게 하면 국민을 통제할 수는 없죠. 만약에 지금 정부에서 뭐 안드로이드 금지. 자 내일부터 그 인스타그램 사용 금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지지율 엄청 떨어지겠죠. 난리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국가의 정서를 넘어갈 수 있는 기업들이 브랜드 가치가 강력하다고 보는 거고 스타벅스에 대해서 규제를 못 할 거라 봐요. 중국에서도. 왜냐하면 저번에 중국 같은 경우도 바이든 대통령이 됐을 때 중국에서 하워드 슐츠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커피가 하나의 미국과 중국을 연결해주는 하나의 매개체가 된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거든요. 알겠습니다.